범죄를 저지를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피해자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범죄자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 한 청년의 수첩이 있습니다. 그는 학교 과제라는 명목으로 익명의 범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도주할 때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싶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학구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은 훗날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중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범죄학 박사 과정생 브라이언 코버거. 그는 범죄를 연구하는 학생이 아니라 범죄를 실험하려던 포식자였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이 하얀 집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단 15분,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2층과 3층을 오가며 4명의 대학생을 살해하고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이었습니다. 기이한 점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로 1층에 있던 다른 2명의 룸메이트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자신이 선택한 목표물만을 정확히 제거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도 물건을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냄새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이 지능형 범죄자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살해 도구로 사용한 캐러 나이프는 챙겨갔지만 그 칼을 담았던 가죽 칼집은 피해자의 침대 위에 두고 온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는 서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긴박했던 순간의 실수였을까요? 그 칼집의 똑딱 단추 안쪽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진실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범죄학 교과서 뒤에 숨어 자신만의 살인 시나리오를 집필했던 한 남자의 이중성을 추적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그가 사형을 피하기 위해 마침내 입을 열기 전까지 이 사건은 완벽해 보이려 했던 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실패담이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넘깁니다. 이야기는 그날 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킹로드 1122 번지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이곳은 파티하우스였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들에게 1122 킹로드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전 케일리가 SNS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 행운이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캠퍼스는 미식축구 경기 열기로 들썩였고 밤이 깊어지자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주말을 즐겼습니다. 자나와 에다는 시그마 카이 동아리 파티에 참석했고 단짝 친구인 케일리와 메디슨은 시내의 코너 클럽이라는 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 시내의 한 푸드트럭 CCTV에 찍힌 케일리와 메디슨의 모습입니다. 따뜻한 파스타를 기다리며 수다를 떠는 이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곧 닥쳐올 비극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평화로움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음식을 받아들고 우버가 아닌 사설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합니다. 새벽 1시 56분 자나와 에단 커플을 포함해 4명의 희생자는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층에 살던 2명의 생존자 배선이와 딜런까지 총 6명의 학생이 모두 잠잘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SNS를 통해 세상에 중계되는 동안 현실의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관찰자가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이전에도 최소 12번이나 이 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차를 세워두고 불 켜진 창문 너머로 이들의 삶을 훔쳐봤을 것입니다. 마치 쇼윈도 안의 마네킹을 고르듯 그는 대상을 물색하고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새벽 2시 40분경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리던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 승용차 한 대가 킹로드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는 집 주변을 3번이나 돌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불빛이 꺼지고 1122 번지에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가면을 쓴 불청객이 채서 내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가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였습니다. 새벽 4시 도시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시간 킹로드 1122 번지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잠겨있지 않았던 2층의 미닫이 유리문 그것은 살인맥에 보내는 초대장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집안에는 아주 미세한 삶의 신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2층에 있던 자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경 음식 배달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막 건네받은 상태였습니다. 틱톡을 보며 야식을 먹으려던 그 평범한 순간 검은 그림자가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시각 2층 반대편 방에 있던 생존자 딜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층에서 룸메이트 케일리가 개와 노는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어. 딜런은 그것이 케일리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것이 깨어 있었던 자나의 목소리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딜런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방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나의 방 쪽에서 들리는 흐느낌,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딜런이 다시 문을 조금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한 남자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겠다는 말. 그것은 살인마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혹은 조롱하기 위해 내뱉은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직후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자나의 방 근처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쿵 하는 소리와 개가 짖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 17분경 공포에 질린 딜런은 세 번째로 방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보았습니다. 검은 옷, 검은 마스크, 코와 입을 가린 채 오직 두 눈만 드러낸 남자. 딜런은 훗날 경찰 진술에서 그 남자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숱이 많은 눈썹. 그 남자는 딜런이 서 있는 방문 앞을 지나쳐 뒷문인 미다디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과 몇 미터 거리. 남자는 얼어붙어 있는 딜런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살려두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그는 딜런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고 유유히 그녀의 앞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20분 하얀색 엘란트라가 굉금을 내며 킹로드를 빠져나갑니다. 단 20분 만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는 자신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스쳐 지나간 딜런이 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케일리와 메디슨을 살해한 3층 침대 위에 치명적인 실수를 남겨두고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딜런은 공포에 질려 방문을 잠그고 웅크렸습니다. 신고는 그로부터 약 8시간 뒤인 정고 무렵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8시간의 공백, 공포에 의한 마비 상태, 이 침묵의 시간은 훗날 수많은 억측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그 집 안에는 죽은 자들 외에 목격자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요일 전고 11시 58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주한 것은 끔찍한 혈흔과 차갑게 식은 내구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9.11 신고 내용은 살인사건이 아닌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공포에 질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방문이 잠겨 있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첫 단추는 수사 초기 며칠간 거대한 미궁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지난 7년간 살인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치안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대중에게 위협은 없다, 표적 살인이라고 발표했다가 며칠 뒤 범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주의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태도는 공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권력이 머뭇거리는 사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인터넷 탐정들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네티즌들이 방구석 셜록 홈즈가 되어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푸드트럭에서 피해자들 뒤에 서 있었던 후드티 입은 남성, 전 남자친구, 심지어 생존자들까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살인마로 낙인 찍혔고 신상이 털리며 제2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정작 진짜 범인은 그 소란스러운 디지털 감옥 밖에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브라이언 코버거의 행적은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를 숨기고 피 묻은 옷을 처리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범죄학 박사 과정생으로서 수업을 듣고 학생들의 과제물을 채점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다음 날 아침 9시 그는 태연하게 식료품점에 들러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었다고 믿었습니다. 현장에는 지문도 발자국도 거의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사팀은 수만 시간 분량의 CCTV를 이잡듯이 뒤진 끝에 마침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단서를 건져 올립니다. 2011년에서 2013 연형 흰색 현대 엘란트라.
12월 7일 경찰은 이 차량을 공개 수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버거는 불안감을 느꼈을까요? 그는 학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그 흰색 엘란트라를 타고 고향인 펜실베이니아로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납니다. 무려 4,000km에 달하는 도주 아닌 도주. 그는 펜실베이니아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차량 내부를 락스로 닦아내고 쓰레기를 이웃집 쓰레기통에 버리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쓰레기 하나로 자신의 DNA가 추적될 수 있다는 범죄학 지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과학수사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1122 킹로드의 3층 침대 위 그가 실수로 두고 간 칼집에서 확보한 미세한 DNA 정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정보와 일치하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최첨단 유전자 계보학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4,000km 떨어진 곳에서 FBI 요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기 위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범죄는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되지만 해결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를 파멸로 이끈 것은 그가 메디슨, 모건의 침대 위에 두고 온 미합 중국 해병대 로고가 박힌 칼집, 그 중에서도 지름 1cm 남짓한 금속 똑딱 단추였습니다. 그는 장갑을 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 직전 혹은 칼을 꺼내는 그 긴박한 순간에 아주 미세한 피부 조직, 즉 접촉 DNA가 단추 틈새에 끼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이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없는 깨끗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수사팀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상업용 조상 찾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유전자 계보학 수사 기법입니다. 범인의 먼 친척을 찾아내 가계도를 역추적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입니다. FBI 감시팀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코버거의 본가를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7일 새벽, 가족이 집 밖 쓰레기통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은밀히 수거합니다. 일명 트래시풀, 이 쓰레기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집에 묻은 DNA와 부자 관계일 확률 99.99998%, 즉 쓰레기를 버린 남자의 아들이 바로 그 칼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 브라이언 코버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엎드려 12월 30일 새벽 1시 30분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코버거의 이중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요리용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봉투에 밀봉하여 분류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강박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그를 알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주립대에서 범죄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우등생이었습니다. 한때 경찰관이 되기를 꿈꿨고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하며 교수를 지망하던 청년. 수업 시간에 그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었습니다. 동료 학생들은 그를 지적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가 수업 시간에 열정적으로 토론했던 범죄 이론들은 사실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하거나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그는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간대에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인 새벽 4시 48분, 폰을 다시 켜자마자 범죄 현장인 킹로드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나 구급차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완벽한 범죄는 없다. 범죄학 수업 첫 시간에 배우는 이 명제를 박사과정생인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나는 그저 드라이브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칼집의 똑딱 단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정이라는 마지막 무대가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2025년 7월 길고 지루했던 법정 공방은 다소 허무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형과 종신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코버거 측은 결국 검찰과 거래를 선택했습니다.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4회 연속 종신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날 밤의 광기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하지만 그는 짧게 희생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건조한 말만 남긴 채 끝내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범죄학도였던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통제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의 무대였던 하얀 집은 이미 2023년 겨울에 철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악몽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이제 그곳은 치유의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날의 공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은 2명의 생존자 딜런과 배선이는 평생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살았을까? 그때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을까? 수천 번 되뇌었을 질문들이 여전히 그녀들의 밤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다호 대학생 살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괴물이 뿔 달린 악마의 형상이 아니라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범인은 우리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수업을 듣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 그는 자신이 연구하던 범죄학 이론으로 세상을 비웃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해 파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15분의 공포는 현대사회의 가장 안전한 공간조차 언제든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꺼지고 우리는 각자의 안전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칠 때 문득 창밖 어둠 속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켜놓은 스마트폰의 불빛이 때로는 어둠 속에 숨은 포식자를 부르는 등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탐사보도 미스터리 사건 사고였습니다.